자, 무갈이란 말이 어디서, 무갈이란 말이 뭐예요? 어떤 데인지. 우리나라 책은 무굴이라고 적어요. 무굴. 교과서에서는 무굴이라고 적어요. 옛날에는 모굴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모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물어보니까, 페르시아어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와, 거기는 뭐라더라? 아, 이, 우밖에 없다든가? 모음이, 아, 이, 우밖에 없다든가? 근데 그것도 좀 애매해가지고, 뭐, 아, 이하고 어가 비슷하고, 뭐, 우하고 어가 비슷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듣기에 따라 달라진대요. 예?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벵갈이 맞습니까? 벵골이 맞습니까? 그러면 벵갈도 들으면 벵갈로 들리기도 하고, 벵골로 들리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대요. 그래서, 아까 말하는 칼지, 그것도 킬지라고도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칼지라고 쓰는 사람이 있고,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인도에서의 교과서는 전부 다 무걸이라고 씁니다. 근데 그 발음은 무걸 비슷해요. 걸하고 가라고 그 사이 비슷한데 우리는 그걸 무굴, 그러니까 아마 추측한데 버스 할 때 그 아와 어의 발음 비슷한 것을 유로 표기를 하니까 버스 하면 BUS니까 우리는 바로 적고 여기 우리말은 부로 적고 인도에서는 바로 적은 거 아니냐. 그러면 자기들은 무걸 이렇게 발음하고 우리는 무굴 이렇게 발음하고 똑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몽골이란 말이야. 몽골. 근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몽골이 지금 외몽골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싹 쓸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정도로 가가지고 저쪽에 튀르키예 넘어 거기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를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거기에 사는 사람은 다 몽골 후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러시아에서 나오는 캡착 항국, 예? 그것도 몽골 후예잖아요. 사람은 누구예요? 러시아 사람들이지. 근데 그 사람들은 몽골 후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몽골족들이 그리 이주해가지고 토착민하고 결혼해서 만들어서 살았으니까 그건 몽골 후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개로 쪼갰으니까. 이란에 들어가 있는 일칸국도 마찬가지예요. 몽골 아마 훌라구일 거예요. 쿠빌라이 칸 동생이 아니간 그쪽 사람들이 거기다가 네가 여기 살아라 해가지고 거기 가서 지배자로 가가지고 사는데 자기하고 결혼하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페르시아 사람들이죠. 이란 사람들. 말도 이란 말 쓰고 뭐 자기 혼자만 그렇고 자기 새끼들은 전부 페르시아 놈들이죠. 그리고 걔들은 전부 다 이란 말 쓰고 자기 자식들은 자기는 썼지 않는지 모르지만 자기들은 뭐냐고 하면 몽골이라고 하죠. 몽골 가오가 되는데 몽골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아까 봤던 티무르 세계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들 무조건 불들러버린 사람들 그 티무르가 아까 보셨지만 소위 좌측을 다 통일했잖아요. 우측은 이제 원제국만 남고. 그러니까 이 티무르의 후예라고 그러면 또 이거 알아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바바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도 바부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바버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바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그냥 바바르라고 써요. 그러니까 바바르라고 하는 사람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말을 타고 내려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버지는 티무르 계열이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티무르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그 말이라고요. 그러면 티무르면 여자는 전부 다 몽골 쪽에서 온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칭기스칸이다. 그리고 싸움은 내가 이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 그러면 그 티무르하고 누가 붙어요? 누가 감히 말대꾸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 티무르하고. 근데 그 티무르의 직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모르죠. 김두한이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란 말을 누가 했어요? 아니 자기 어머니가 김두한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는 이 새끼가 가서 깡패짓거리만 하지 말고 네 아버지가 김좌진이다 장군이다.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르지. 자기밖에 모르죠. 밤에 장군이 오셔가지고 도망가다가 우리 집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숨겨주니까 어떻게 하다가 네가 태어났다. 에? 그리고 가셨다.
그걸 누가 아냐고 그걸. 그러면 김자진 가문 있어요 없어요? 김자진 장군 직계 가족은 있어요. 서울 삼양동에서 살았어요. 삼양동에서. 예? 대문이 너무 작아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한 집. 그걸 소설을 써서 장군의 아들이라고 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이 바바르라는 사람이. 근데 바바르라는 사람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에 가니까 바바르의 묘라고 해서 있더라고요. 아, 감기가 무량하대. 바바르라는 사람이 인도 델리로 아그라에다가 도읍을 정하고 살고 통치를 하다가 자기 아들한테 넘겨주고 자기는 카불로 가고 싶다. 나 같아도 카불로 가고 싶을 것 같아. 델리 아그라는 사람 살 데가 못 돼요. 풍족한 곡식과 뭐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 살 데가 못 돼. 너무너무 여름이면 덥고 그냥 막 해충 많고 막 더운데 카불은 너무너무 깨끗하고 고원지대라 물 많고 그러니까 하늘 높고 살기가 참 좋아요. 나를 죽으면 내 고향 카불에다 묻어다오 해가지고 거기다가 묻어졌어요. 세계적인 대제국 바바르의 창시자 거기서 애새끼들 무덤에 올라가가지고 구슬치기하고 딱지기하고 막 파고 걔 전쟁 나가지고 미국하고 탈리반하고 전쟁 나가지고 다 깨지고 완전히 막 진짜 엉망진창이야. 아, 참 묘한 기분에 쌓여있다가 내가 그걸 보고 왔는데 야 바바르가 저렇게 그 사람들이 매장이니까 화장이 아니니까 힌두는 화장이니까 묘도 없잖아요. 묘도. 그러니까 인도 사기가 어려워요. 고대 사기가. 그래서 이제 후마윤한테 이제 넘겨줬는데 후마윤이 세력이 약해요. 세력이 약하다 보면 또 아직도 여기를 왕조라고 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 쪽에서 그쪽 사람들이 아까 가스니나 고르 같이 안으로 쑥 들어와 버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쉐르샤 제국이에요. 거기도 페르시아 제국인데 안으로 쑥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얘들을 쫓아내 버려요. 그러니까 이 또 후마윤이 어디로 도망가냐? 또 페르시아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출신이 그쪽이라는 거 자기 아버지 자기 이성계가 저쪽으로 함경도 쪽으로 도망가듯이 그쪽 출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와서 싸워서 물리치고 이제 다시 차거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아크바르라고 하는 이제 왕이 이제 가장 전성 시기를 열죠. 좀 이따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한기르 밑에 샤자하는 따지마을 지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아우랑세브 뭐 이렇게 있는데 수도도 몇 군데로 옮겨요. 아그라 하다가 델리 하다가 파테푸르 시크리 하다가 라오르 하다가 아그라 하다가 델리 하다가 몇 번째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귀족 정책하고 관련이 되고 이상주의 정책. 그래서 이제 파테푸르 시크리라는 데 한번 가보신 분들은 가보셨을 거예요. 아그라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마한 성 아그라 옆에 있는 이제 도시인데 물이 없어서 실패하고 다 돌아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라호르도 가고 아그라도 가고 델리도 가고 여러 군데를 했어요. 자, 봅시다. 자, 바바르가 1526년에서 30년까지 5년간 통치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후마윤이 30년, 40년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다시 쉐르샤한테 쫓겨나가지고 페르시아 가서 다시 와신 상담에서 다시 와서 55년에서 56년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크바르가 1556년, 1605년 가장 오래 했어요. 이 사람은 정치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까 말한 지지야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무조건 사회통합이에요. 무조건 사회통합. 뭘 했냐면 딘-이-일라히라고 하는 이게 갓이에요. 갓. 하나의 페르시아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의 믿음으로 하자. 우리가 모두 하나로 가자 해서 파테푸르 시크리에 하나의 믿음의 전당을 하나 만들어 놓고 힌두교 여러 종파, 그 다음에 이슬람, 그 다음에 기독교, 그 다음에 뭡니까 조로아스터, 그 다음에 뭐 해가지고 자이나교 뭐 해가지고 전부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토론을 합니다. 당신의 신은 뭐 어떠냐, 너희들 경전은 어떠냐, 너희들은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냐. 계속 토론을 해가지고 그 토론집이 어마어마한 그런 그 기록에 남을 정도로 사회 통합 정책을 펼친 사람이 아크바르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 보기 드물게 이슬람에서는 통합 정책을 하고
이 사람은 그러면은 정복전쟁을 했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 사람도 해요, 정복전쟁을. 이 사람도 하죠. 왕인데. 불을 질러요, 안 질러요? 불을 질러요, 이 사람도. 왕,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불을 안 지릅니까? 전쟁하면 불을 지르는 이유. 예? 그렇지. 사기를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전쟁하면 여자를 강간하는, 그거 저 미얀마가, 안 보셨어요? 미얀마에서 엄마가 애를 데리고 있으면, 애를 데리고 이제 울고 있으면 애 뺏어가 놓고 총을 쏴요. 왜 그래요? 좌절을 시키는 거야. 니들 꼼짝하지 마라. 쓸데없는 짓 하면 이렇게 된다. 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민비를 강간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하러 민비를 강간을 합니까? 그건 뭐 했다고?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나는 소위 말해서 고종을 좌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남자는 자기 여자를 못 지키면, 이거 막 조심스럽게 할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의 모 정치인, 대학 교수 출신 모 정치인도 나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홍준표가 또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 자기 부인 하나 못 지킨 새끼가 사람이냐라고 그런 비슷한 이야기 했거든요. 다 나는 그런 비슷한 맥락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좌절돼 버린 거거든요. 나중에 이야기할 걸 괜히 해가지고 자를 수도 없고. 자한기르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샤자한이 이렇게 했는데, 샤자한이 이제 자기, 최고의 전성기죠. 샤자한이. 최고의 전성기잖아요. 그런데 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자기 부인이 애를 낳다가 죽잖아요. 근데 전쟁터에서 죽어요. 애가 몇 번째겠어요? 14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문이 들죠. 뭐 하러 14번째나 그렇게 낳을 정도면 그냥 저기 남아있으라고 하지, 궁전에. 그걸 데리고 갔을 거. 14번째나 애를 낳을 정도로 사랑했나? 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14번째 애 낳다가 이제 죽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무덤을 지어주고, 그 무덤이 보통 무덤이 아니고 돈이 뭐 엄청나게 들어가는 그런 이제 가산 탕진을 하는 거죠. 그것만 했습니까? 그 옆에 아그라 포트 지었죠. 그 강 옆에 자기 무덤 지은다고 또 가지가지 했죠. 또 그 다음에 저 파키스탄의 라호르에 가면 또 라호르, 만디르, 만디르란다. 모스크, 또 좀 만들었죠. 델리에 가면 자마 마스지도 모스크 만들었죠. 전부 다 세계에서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국력 탕진을 많이 해서 아들이 수도 꼴을 못 보겠네 해가지고 잡아다가 집어 넣어버리고 차 넣어버리고, 자기 친한 아들인데 이제 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아버지하고 정 반대의 길을 가죠. 반대의 길을 가면서 이제 강압 정책을 쓰는 거거든요. 강압 정책을 써서 저쪽에서 자꾸 튀어나오면 가서 패 죽이고, 또 내려오면 또 가서 또 패 죽이고, 또 내려오면 또 일어나면 가서 또 패 죽이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할 만한, 곱 씹어볼 만한. 델리로 돌아왔는데, 아그라로 돌아왔는데 저쪽 발란을 또 일으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나는 세계 최고의 무갈 제국의 대황제인데. 예? 근데 가오가 있는데 그걸 저 새끼가 또 일어나는데 놔둬? 그럼 아니, 이 사람들은 왕이 친히 나서는 게 전통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이제 가오 아닌가요? 그럼 뭐 이제 가서 박살을 내고 돌아오는데 또 일어나요. 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힌두 전통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특사를 파견을 하겠지. 특사를 좋게 가자. 좋게 가자. 좋게. 예? 말 안 들으면은 독침으로 다 죽여버리든가. 좋게 해서 하나 주고받고 이걸 할 텐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계속 싸웁니다. 그 나중에 이제 제국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죠. 자, 예. 없다고 치고. 자, 마하바르가 요 정도로 통치를 했어요. 요 정도로 통치를.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하지만 인도에서
제국이 생겼다. 그러면 북부 인도 이 도압이라고 하는 겐지스 야무나강을 정도는 가져야 제국이고 거의 모든 제국은 이것은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근데 빠지는 게 여기가 많이 빠지죠. 여기가 이제 돈이 많이 되는 이제 무역항이 있는 곳이고 이쪽에서 외부 세력들이 많이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많이 빠지죠. 요 곤다와나 뭐 골콘다. 아까 아우랑세부가 했던 데가 이제 골콘다 여기인데 험해요. 진짜 험해요. 진짜 험한데 온통 바위밖에 없어요. 온통 바위. 바위 하나만 밀어버리면 또 아주 개박살 나는 건데 여기는 이제 말 타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꾸역꾸역 이제 말 타고 또 코끼리 끌고 또 올라가서 아우랑세부가 여기에서 8개월 싸웠답니다. 8개월 싸우고 끝내 이기리라. 이기면 뭐해? 이기면 뭐 하냐고, 이기면. 다 망쳐 다 들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크바르가 이제 죽었을 때가 1605년에 여기까지 여러 개 있었는데, 요 정도만 했으면 딱 굽다 영역 아닙니까? 굽다. 요 정도 했으면 딱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했던 그 델리 술탄도 대개가 이제 요 정도까지죠. 요 정도죠. 예. 여기는 이제 뭐 따로 했고, 근데 여기까지 와버리는 통에 이제 사다리가 난 거죠. 근데 이 무서운 아우랑세부는 성질이 무서웠다고 그래요. 잡아 죽여 이 새끼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제 쳐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영토로 볼 때는 최고 전성기죠. 최고 전성기인데 과연 이 시기를 세계 최고 전성기로 말할 수가 있을까? 이제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요 당시에 아크바르 때는까지는 아니지만 요 아우랑세부 아크바르 밑에 장기를 요 때는 포르투갈 사람들이 들어오고 프랑스에서 특사들이 파견이 됩니다. 뭐하러 파견을 해요? 1500년대, 1600년대는 그 사람들이 파견을 해요. 인도하고 무역을 좀 하자는 거예요. 무역 좀 하자. 왜? 걔들도 인도 물건이 좋은 줄은 알아요. 명은 너무 멀고 그러니까 인도가 좋은 줄은 알고 이것만 되면 돈 좀 쥐겠다. 이미 거기는 이제 중상주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세가 끝나고 도시가 발생을 하면서 도시에서 소위 이제 수공업이 발생을 해서 소위 부르주아 시민계급이 막 만들어지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무조건 오로지 무역 막 이것만 이제 외칠 때라 인도로 이제 보내야 되겠는데 오스만 투르크는 지금 말이 안 되니까 빼고 이쪽으로 건너와서 사정을 하는데 요때까지 아크바르 17세기 아까 말씀드린 13세기, 14세기, 15세기, 16세기 요 정도가 상업이 크게 발달될 때예요. 인도가 도시화가 많이 될 때예요. 그러니까 오면 인도 사람들이 환영을 하겠죠. 네? 오케이 어서 와라. 그래서 뭐 가지고 갈래? 그럼 이거 가지고 가면 너나는 거거든요. 인도 물건이 어떤 게 제일 많아요? 요거예요. 요거 코튼. 뭐 가들은 코튼이나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모밖에 없어요. 모. 예? 메리노 울. 얼마나 덥겠어요. 그 축축한 날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서 환장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진 보석류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음 주 이야기 되겠지만 여기서 여기까지가 온통 서양 세력들의 우리로 말하면은 외관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제발 좀 해주라 해가지고 외관 같은 것을 전부 허용을 해줍니다. 이쪽에서도 이렇게. 그래서 거기다가 땅 해놓고 조그마한 가대 수공업 만들어 놓고 인도 상인들 모아서 기술 배우고 해서 또 가지고 가고 이제 이때가 이제 소위 아크바르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던 그런 시대다. 그러니까 아직도 인도가 소위 갑질을 하든 무력으로 보면 총포는 어디서 제일 먼저 왔어요? 총하고 포? 그건 페르시아 쪽에 제일 먼저 나요. 서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유럽은 아직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철 기술은 그건 인도예요. 기마술은 그것도 막 중앙아시아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화약 자체는 중국이죠.
나침반도 중국이고. 그러니까 상대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물건 만드는 것은 전부 인도 아니면은 오스만 투르크 아니면 중국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17, 16세기 전까지는 과학기술이나 이런 걸 봐서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아그라 같은 걸 보고 놀래가지고 기록에 남겨진 게 있습니다. 기록에 남긴 그 특사들이 와가지고 기록에 남겨진 걸 보면 아주 깜빡깜빡 아주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사는 데가 이렇게 휘황찬란할 수가 있냐,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번 보세요. 만사브다리라고 하는 그 체계가 있어요. 만사브다리. 내가 이제 황제인데 전형적인 유럽의 봉건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른가 한번 보세요. 황제인데 소위 영주들한테 땅을 주고 일정한 권한들을 주면 그 영주들은 장원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통치를 하면서 기사들을 두고 거기다가 이제 권한을 주고 그 밑에 농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농민이 있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유럽의 봉건주의잖아요. 만사브다르라고 하는 그것보다 더 복잡한 등급을 나눠줍니다. 왕족은 만 등급, 그것보다 못한 것은 5천 등급. 이렇게 이제 카스트 혈족에 따라서 이렇게 등급을 나눠준 데다가 한 사람이 한 사와리, 한 사람, 거기서 사와리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말 2필, 이게 만점이에요. 이걸 가지면 점수를 몇 점수를 주고 해서 곱해서 얼마 계산이 나온 것이 월급이에요. 그래서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족인데 페르시아 말 2필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군대가 나한테 5천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계산을 해가지고 얼마를 받고, 나는 페르시아 말을 한 필을 가지고 있는 군사가 몇이다. 그러면 그보다 좀 적게 받고, 이렇게 해서 월급을 주는 제도입니다. 유럽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네? 아니죠. 땅에 대한 자치권도 거의 줘요. 사법권도 주고 행정권도 주고 다 주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아주 빠르시네. 그 땅이 소위 전매가 안 되고 상속이 안 되는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영구히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는 행정제입니다. 행정제. 중국의 주나라 시대 때 봉건제하고 똑같아요. 행정제도예요. 유럽은 사회제도예요. 사회경제제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그냥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다 뽑아내가지고 거기서 나온 돈으로 도시에 투자를, 그러니까 상업 교역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녹아나니까 도시가 생기고 도시가 터지면서 소위 말해서 부르주아가 만들어지면서 세계의 역사가 역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아메리카 대륙에 가가지고 노다지 캐가지고 와서 산업혁명이 터지면서 따라갈 수 없는 이제 역사가 이제 벌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유럽은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들은 투쟁과 갈등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소위 네이션 스테이트가 만들어지고 부르주아의 시민혁명이 만들어지고 명예혁명 만들어서 프랑스 대혁명 나서 왕 쳐 죽이고 하는데, 여기서는 행정제도이기 때문에 돈은 엄청나게 많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걸 90 몇 년도에 어느 책 보니까 만사브다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계산을 해보니까 제일 높은 이쪽하고 가입하고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한 달 월급이 10몇 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주고 네가 다 운영해라라는 거죠. 그럼 그것만 있겠습니까? 그럼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 재물이 많이 왔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셀러리하고 자기르라고 하는 게, 자기르가 뭐냐면 이제 토지세를 걷는 사람, 토지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셀러리를 받고 동시에 지세를 내가 받는 거예요. 양쪽으로 다 받죠. 엄청난 고난이죠. 그런데 그 땅은 자기 땅은 아니에요. 죽으면 반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선시대 때 우리도 땅은 전부 다 우리 땅인데 하도 태종 이방원이부터 왕자의 난 2차례 하고 세조 반정하고
해가지고 공신이 많이 나오니까 공신전을 너무 많이 줘버리니까 국고가 비어버리니까 연산군이 야 니들 뭔 땅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 전부 내놔 하니까 못 내놔 하니까 둘이 싸우다가 연산군이 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산군이 저 더러운 새끼들 하면서 아주 막 술 처먹고 그냥 막 이렇게 막 조롱을 해버리는 것을 역사가 그렇게 이제 나쁘게끔만 적은, 물론 나쁜 짓도 했지만 그게 적은 패배자의 역사인데 결국에 이제 그런 땅을 이제 그 사람들이 소유를 하기 시작을 했다. 이게 점점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오잖아요. 죽으면 왕한테 돌아가게 돼 있다.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안 지켜지는 거죠. 그러면서 기병 뭐 어쩌고 뭐 엄청나게 많은 포병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군사력으로만 치면 전혀 밀릴 바가 없었다. 이 만사부다리 시스템 때문에. 그러나 봉건제이긴 하나 전형적인 상업이 교역이 일어나서 도시문화가 만들어지고 혁명이 일어나서 사회가 변화할 수 있는 체계로는 발전할 수가 없었다. 철저한 황제의 파워가 너무 세서 상업의 세력이 커나가지를 못했다 하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건 이제 무갈 사람들의 이제 그걸 이렇게 해보면, 유로피안 트레이딩 컴퍼니가 이제 한쪽을 크게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상업과 교역, 무역이 이 시기에 좋았으니까 무갈 사람들이 유리해서 한 겁니다. 무갈 사람들이 불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유리해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각 지역은 나와부라고 하는 태수를 임명을 해서 이쪽에서 자기 소속에 있는 행정 직원이에요. 도지사예요, 도지사. 그런데 힘이 떨어지면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독립을 하죠. 이제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 들어와서 전부 다 외관 만들어서 거기다가 지금 죽치고 있고, 각 지역마다 내려주니 힘이 강할 때는 아크바르 같을 때는 꼼짝도 못하고 중앙 정치에 따라가지만 나중에 아우랑세부가 죽고 난 뒤로 본격적으로 허물어지는데, 아우랑세부가 1707년이거든요. 근데 무갈은 1857년까지 끌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나중에는 델리 아그라 한 줌밖에 안 남아요. 그러나 무갈은 아직도 안 끝나 있어요. 아직도 살아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무갈은 언제 끝난 거냐? 아직 안 끝나 있어요. 그 나머지는 전부 독립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독립국 형태를 하고 있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소위 지주. 그러니까 이 지주가 왕한테 받은 사람인데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는 지주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이제 자민다르라고 하죠. 그죠?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맨 처음에 이야기를 아마 했을 건데, 소위 565개, 인도가 독립을 할 때 565개의 토후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도가 하나로 가야 되냐, 몇 개로 가야 되냐 할 때, 야, 하나로 인도로 가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인도로 속해본 적 없고, 나는 처음부터 우리 할아버지부터 전부 다 나는 독립국이었어. 근데 내가 왜 네 밑으로 가? 이런 것들이 무갈정 말기부터 있는 거예요. 규모가 작아서 보수동만 있든지, 조금 더 커서 동구까지 있든지, 조금 더 커서 부산에만 있든지, 그것은 이제 크기 나름이고, 이 소위 자민다르, 아까 말한 자기르다르, 딸루크다르 라는 지주의 여러 가지 지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만사부다르들, 자기 관리들,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걷는 이제 그 오피서들, 그 사람들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요 사람들하고 무갈 중앙 세력하고가 충돌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갈등이. 그래서 버텨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버텨내서 전부 다 통제를 했으면 아크바르 같은, 그렇게 되면 엄청난 큰 세력이 되는데, 이걸 통제를 못하면 각자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백성 민중만 이제 죽어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무갈에 대한 충성도가 없죠. 각자 자민다르라든가, 이거 조세관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한테 걸고,
우리 생각에는 아니 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하는데 왜 걔들 편을 들어? 왜 자기 나라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라에 있는 것은 너무나 멀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고가 똑같은 거예요. 나라는 너무 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자민다르가 얘들하고 통속이 돼가지고 무역하고 이익 받고 물건 주고 근데 자민다르 말 듣지 뭐하러 무갈 말을 듣냐? 무갈은 연락도 오지도 않고 이런 상태가 이제 무갈제국 말기가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무갈은 이제 경제를 보면 만사브다르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로 이제 토지세를 걷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상속을 할 수는 없었지만 실제로는 상속을 하게 되는 그런 거였다. 그래서 이코노미가 대단히 강할 때는 대단히 강력한 이코노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약화될 때는 나라가 아주 한도 끝도 없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무갈 소사이어티도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델리 술탄도 마찬가지지만 무갈은 무지무지하게 부자였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왜 무갈이 부자였냐? 적어도 바버르부터 시작해서 후마윤, 자항기르, 아크바르, 자항기르, 샤자한까지는 5대까지는 아우랑세부도 마찬가지지만 까지는 전국이 어마어마하게 큰 도로망으로 이어져 있고 하나의 황제권이 다 걸치고 있고 행정망이 곳곳에 다 있었고 만사부다를 해가지고 현금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녔고 그래서 하여간 엄청나게 큰 부유한 전 세계적으로 명보다도 훨씬 부유한 그런 국가였던 것은 사실이고 특히 가공품 그러니까 매니팩처링 우리가 공장제가 아니면 이제 간의 수공업이지만 만들어낸 물건은 전 세계적으로 구매력이 압도적으로 무갈이 컸다. 그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무갈을 갈로 이제 받으러 이제 왔고 군사력도 상당히 강했고 그 다음에 그 가공 산업, 간의 수공업 산업은 발달했다. 이거 공장제가 아니에요. 간의 수공업 산업이 발달했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농업 사회가 안정된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역사에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갈스 스테빌리티라고 하는 다운표를 치고 이게 아주 중요한 인도 사회는 항상 해석의 문제니까요. 무갈스 스테빌리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무갈의 안정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200년 아우랑세부까지는 1526년부터 1707년, 1750 몇 년까지 하여간 적어도 200년 동안에는 무갈같이 안정된 사회가 없었어요. 부유하고 안정적이고 영토 확장은 계속 이루어지지만 큰 뭐도 없고 종교적으로도 아크바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통합했고 아주 안정된 사회였어요. 근데 왜 망하느냐? 이것이 무갈스 스테빌리티입니다. 왜 망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옛날의 개념이지만 소위 오리엔탈 데스포티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비슷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너무나 제국의 힘이 강력하다는 거죠. 제국의 힘이 강력해서 소위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서 부족할 때 갈등이 일어나야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해서 이 구전통이 깨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무갈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저게 근데 힌두하고 갈등도 안 계속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해를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힌두하고의 갈등도 거의 종교로는 갈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힌두 근본주의자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갑니다. 계속해서 그걸 밀어붙이지만 역사적으로 증거를 찾아보면 힌두하고 갈등이라는 게 나오질 않아요. 그럼 갈등은 생겼어요. 그러면 치자와 피치자의 갈등이고 치자는 이슬람 세력이고 피치자는 힌두 세력이라는 것과 힌두와 이슬람이 싸우는 것하고는 다르죠.
그다음은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내가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은 남자와 여자로 싸우는 것이지 우리 집안에 저쪽 집안끼리 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 부여를 하기 나름인데 종교적 갈등은 없었다라고 하는 주장에 저는 속해 있고요. 그래서 대단히 안정돼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시민사회 계급이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못했다. 그러면 뭐냐?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냐? 전부 다 황제를 쳐다보고 허황방탕하게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특사들이 외교관들이 정말로 호화스럽다라고 하는 걸 썼던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 그러면 엄청나게 잘 살았지만 누가 잘 살았는데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잘 살았느냐? 귀족하고 왕하고 그 사람들이 높은 계급 그걸 받은 사람들, 만사보다를 받은 사람들이 잘 살았지. 과연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았느냐?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하겠지만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계산은 넣으면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을 과연 지금 우리 근대 시대 이후에 중세 시대 때까지 잣대로 재서 말할 수 있느냐?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아무튼 무갈은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된 사회였고 그것이 사회 발전을 유럽 같은 경우는 매우 불안한 사회였습니다. 매우 불안한 사회였고 그게 사회 폭발로 일어났고 사회 변혁으로 일어나게 됐는데 이 무갈에서는 그러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 평가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무갈의 역사를 인도사에서 빼버리자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 이야기를 지금 현재 모든 집권자들이 교과서에서 실레버스에서 빼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빼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챕터는 빼버리자고 할 정도로 하는 그 이제 갈등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 역사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